네, 이번 차시에서는 1980년대 혁명서사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방전쟁 서사와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해방전쟁 서사는 1980년대 조선족의 혁명서사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일제가 패망한 후 중국에 잔류한 동북의 조선인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선택하고 수용하는 곡절적인 과정과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국민당 군대 및 이들과 결탁한 토비들과 맞서 싸움으로써 세중국의 건국에 기여하는 과정을 서사화함으로써 동북의 조선인이 중국에 잔류하여 조선족이 된 과정과 원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북의 조선인이 중국 조선족으로 된 역사적 전환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자 직접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며, 건국 이후 오랜 정치적 동단의 와중에 늘상 조선족에게 대두되던 국가적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정면적인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해방전쟁 서사는 주로 윤일산의 포효하는 목단강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일산의 표효하는 목단강은 해방 전 일제와 위만군의 피비린 탄압과 치안 숙정 공작으로 요생령량을 보존하기 위해 항일연군이 써만 변경을 넘어가자 소장농으로 신분을 숨기고 은폐했던 항일연군 제5군 지하교통원이었던 강찬혁이 일제의 패망을 맞아 중공중앙에서 파견한 간부들과 연계를 맺고 국민당과 이들과 결탁한 토비들, 그리고 조한 두 민족 간의 분열과 이간을 조장하는 조선인 민족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강찬혁이 일제의 패망과 함께 세운 조선인 혁명가들의 외곽 조직인 조선인 민주대동맹과 일제의 강제 징병으로 쏘만 국경수비대에 강제 징발당했다가 탈출한 조선인 청년들을 지도하여 세운 조선인 무장조직인 고려경찰대는 중공중앙에서 파견한 간부와 관내의 팔로군 및 소련군을 따라 중소 변경을 넘어 동북으로 진군한 동북항일연군 대호 등 동북에서의 중국 공산당 무장력의 기반이 됩니다. 1980년대 조선족의 다른 해방전쟁 서사에 비해 윤일산의 장편소설 포효하는 목단강은 같은 해방전쟁 서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의 근원적인 뿌리로 되는 해방전 동북 경내 조선인의 역사적 특수성과 조한 두 민족의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과 반목의 문제, 일제 패망 직후 조선인의 귀환과 잔류 및 이념 선택의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서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차시에서는 윤일산의 표효하는 목단강을 중심으로 1980년대 해방전쟁 서사에 나타난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윤일산의 표효하는 목단강은 조선족의 과거 정리와 역사 재구축이라는 1980년대 혁명서사의 과업을 가장 뚜렷하게 체현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설에는 세종국 건국 이후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왔던 민족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으며, 동북지역 한족과 조선족 간의 뿌리 깊은 민족적 갈등과 반목이 전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경찰과 그 앞잡이인 조선인 경찰대, 중국인 농민계층, 중국인 지주계층 대 조선인 농민계층, 중국인 농민계층 대 조선인 농민계층 등 다층차, 다차원으로 수렴되는 모순과 갈등이었습니다. 이 중 중국인 농민계층 대 조선인 농민계층의 모순은 가난한 중국인 대 가난한 조선인 간의 모순으로 기존의 조선족 소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사실입니다. 특히 이것은 중국인 지주 대 중국인 및 조선인 농민 간의 모순, 중국인 농민과
조선인 농민의 단결과 우애, 즉 가난한 조한 두 민족 인민 간의 우애와 단결이라는 조선족 소설의 공식적인 틀을 일거에 깨뜨리고 가난한 조한 두 민족 인민 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조한 두 민족 인민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의 근저에 놓인 것이 바로 일제의 토지 수용령이라고 소설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설에는 기존의 조선족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제 식민 시기 만주국 농촌사회의 민족관계의 핵심적 위치에 놓여있던 일제의 토지 수용령의 현실적 모습이 거침없이 서사화됩니다. 당시 만주국에서는 토지 수용령에 의해 이민용지라는 명목으로 중국인이나 일부 조선인의 토지를 헐값으로 매수하거나 강제로 빼앗아 일본 개척당과 신규 조선인들에게 분배해서 경작, 그러니까 이제 수전을 경작하게 했거나 수전 경작 능력을 지닌 조선인들은 남겨두고 한족들만 내쫓은 뒤 그 마을의 모든 경지를 조선인들이 수전 경작을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만주국의 이민 정책은 실상 식민지적 토지 수탈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인 농민들은 중국인들로부터 토지를 약탈해 간다는 비난을 듣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빼앗기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난 중국인들은 일방적인 피해자였죠. 이에 비해 조선인 증례는 새로 토지를 획득한 부류와 토지를 빼앗기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난 부류로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은 한편으로는 피해자이면서도 또한 가해자로 되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일제의 토지 수용령과 그로 인한 만주국 농촌사회의 민족관계는 남한과 북한 및 조선족 문학 모두에서 철저하게 망각과 기피, 은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한국 작가 안수길이 만년에 만주 체험을 형상화한 소설 효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포어하는 목당강에서는 이 은폐된 기억이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호출됩니다. 인용문입니다. 실로 장셔윈의 경우를 두고 보면 그럴 법도 한 일이었다. 동경성 경찰서 일본인 서장이 조선인인 사법계 주임과 조선인인 동경성 역전 헌병대 특무 리호 따이들과 짜고 들어서 조작해낸 발해보 사건의 직접적 희생물이 바로 장셔윈이었다. 그 사건이란 바로 목당 강물을 목당강 동안의 벌로 끌어들이는 큰 보도랑 발해보를 서남으로부터 서북으로 빼고 발해보 양편에 중국 사람들의 밭을 강제로 빼앗아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발해보 양편은 대부분이 저습지인 미개간지였으나 좀 두둑진 곳에는 중국 사람들의 밭도 적지 않았다. 물론 밭은 대부분은 만척회사의 것으로서 소작을 준 것이었으나 개별적으로는 자작농들의 개인 밭도 있었다. 자작농들의 개인 밭 속에는 장셔윈네의 밭이 2쌍이나 있었다. 경찰서장은 만척회사와 교섭하여 발해보 양편의 소작권을 거두어 들여 후에 조선에서 건너온 조선 사람들을 주어 논을 풀게 하는 한편 자작농들을 강박하여 발해보 양편의 밭을 헐값으로 팔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중국 사람들은 일떠나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선 백성들의 경우도 그닥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소작지는 얻었다 해도 엄청난 소작료를 물어야 했으니 득을 볼 것은 없었다. 그러나 소작권을 떼었거나 땅을 빼앗긴 중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 모두를 원수로 치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조선 사람들이 없었다면 소작권을 떼우고 땅을 빼앗기지 않았을 테니 말이었다. 장셔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타번지는 원한의 불길은 일본인 서장과 사법계 주인은 더 말할 것 없고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 향해지고 있었다. 하여 장셔윈은 살 길을 찾아 부득불 고향을 등지면서도 어느 때든 되돌아와 서장을 비롯하여 외놈들과 사법계 주임을 비롯한 조선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였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일명
바레보 사건으로 명명되기도 하는 목단강 동안 동경성 지역에서의 일제히 토지 수용령에 의한 중국 농민들의 피해와 그것이 이 지역 조선인과 중국인들 사이에 뿌리 깊은 민족적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었음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역사서의 기술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여기서는 후에 건너온 조선인, 즉 신교 입식한 조선인들이 일제히 토지 수용령에 의해 토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의 결과는 가난한 중국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게 된 원인을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일본인 서장과 사법계 주인과 함께 원래 그들의 소작지였던 땅을 새로 소작하게 된 가난한 조선인 농민들 모두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존의 역사서 내지 문학 작품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한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순순히 밭을 내놓기보다 들고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랐던 서장은 일이 뜻대로 번져나가자 사법계 주인인 조선인 경찰을 앞에 내세웠다. 사법계 주임은 일본인 서장이 뒷심으로 되어주는 데다가 이 기회에 기름진 땅을 헐값으로 손안에 넣을 수가 있게 되는 판이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사법계 주임은 더욱 미쳐 날뛰게 되었다. 하여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문곡직하고 잡아들여다가 개패듯 해댔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판이라 자작농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팔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도 거저 빼앗기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팔아야만 하였다. 이렇게 빼앗아낸 땅들은 사법계 주인이며 리호 따위들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은 동경성 일대에서 한다하는 부자로 되었다. 위의 인용문은 일제히 토지 수용령이 실은 만주국에서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족 갈등을 격화시키기 위한 일제히 이간 정책이며 또한 조선인 중 일부 친일 세력이 일제히 식민 권력에 편승해 중국인들의 토지를 빼앗는 데 앞장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제히 토지 수용령은 실은 대다수의 조선인 백성들과는 무관하며 친일 조선인 세력들과 조선인 백성들을 구별하여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가난한 중국인 백성들과 조선인 백성들 간의 뿌리 깊은 민족 갈등과 반목은 실은 일제히 민족 이간 정책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한 서로 간의 오해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광복 직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시작된 이러한 민족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부추긴 것은 바로 친일 경찰 및 위만군 출신의 중국인 토비들과 친일 어용 조직인 협화회 및 산림경찰대 십장 출신의 소위 조선인 민족주의자들로 나타납니다. 초기에 이런 민족 갈등의 근원을 파헤치고 민족 갈등을 조장하는 친일 출신의 토비, 조선인 민회 책임자 등의 음모를 까발키고 민족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측은 목단강시 소령 홍군 위수사령부의 조선인 출신 부사령원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연설입니다. 소설의 인용문이죠. 여러분, 저한 두 민족 인민들의 우위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만주를 강점하였을 때 조한 두 민족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은 어깨 겹고 심산밀림을 집으로 삼고 발톱까지 무장한 외놈들과 피 어린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런 우리 두 민족 인민이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조선인 출신의 소련 홍군 부사령원의 이 연설은 민족 모순과 갈등으로 충만된 일제 시기 만주의 역사를 조한 두 민족 인민이 어깨 겹고 싸운 피 어린 투쟁의 역사로 환원하죠. 일제에 편승하여 중국인을 억압한 친일 조선인 세력들도 있지만 만주에서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항일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피 흘려 싸운 조선인 투사들이 많음을 상기시키면서
공동의 항일투쟁의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조한 두 민족은 단결 가능한 공간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조한 두 민족 인민의 공동 항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민족 갈등을 주장하는 세력은 바로 어젯날엔 외놈의 개가 되었다가 오늘날엔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나서는 자들, 즉 친일파 세력들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로팔로, 즉 팔로군 부대에서 파견되어 온 공산당 간부와 팔로군 간부들 역시 토비들과 친일 반동 세력들의 민족 이간책과 음모를 폭로하고 민족 갈등의 국면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지도 밑에 그리고 실제로 가족을 동족의 친일파 리호에게 잃은 조선족 전사 용호는 드디어 민족 반목의 음모를 간파하고 각성하며 마찬가지로 일제와 친일 토비 마희산의 농간에 넘어가 조선족을 철천지 원수로 치부하며 터비 무리에 가담하여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장셔윈을 구출하기 위해 터비 무리의 인질로 남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구출된 장셔윈은 민족 반목의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군에 가담하여 적극 싸우며 지난날의 그와 마찬가지로 민족 반목의 음모에 기만당한 많은 한족 군중들을 교육하여 각성하도록 합니다. 대학생 출신이자 동경성 조선족 부대 교도원인 천세주는 반동 세력들의 민족 이간책을 폭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셔윈을 구하기 위해 서슴없이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북지역에서 일제와 친일 반동 세력들의 기만책에 의해 만들어진 조한 두 민족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은 해결의 국면을 보이며 새로운 민족 관계의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기존 문학 작품에서는 조한 두 민족의 우애로만 부각되면서 의도적으로 망각되고 기피되고 터부시 되던 가난한 조한 두 민족 백성들 간의 뿌리 깊은 민족 갈등에 대해서 대담하게 고백하며 그 문제의 핵심인 일제의 토지 수용령을 호출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서 일제의 토지 수용령의 본질적 핵심이 조한 두 민족 인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기 위한 것에 있음을 고발하며 중국 혁명에서의 조선족의 기여를 통해 새로운 민족관계의 구축을 전망합니다. 이러한 은폐된 기억의 호출과 고백 및 재구성을 통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덮어버렸던 조선족의 과거 문제 청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광복 직후 중국에 잔류했던 조선족의 일제 식민 시대에 대한 보다 완벽한 탈식민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1980년대 혁명 서사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방전쟁 서사의 위상과 윤일산의 표효하는 목단강을 중심으로 해방전쟁 서사에 나타난 은폐된 기억 호출하기와 새로운 민족관계의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포효하는 목단강을 중심으로 해방전쟁 서사에 나타난 동북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조선인의 혁명적 연속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